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펭수. 냠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네,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인데요. 일본계 미국인으로 하와이 출생이에요. 30세에 첫 개인 사업을 시작했고 47세에 은퇴를 선언하고 50세가 되던 해 1997년 출간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인물입니다. 책 소개해드릴게요. 전 세계 51가지 언어로 109개국에서 출판됐고요. 총 4천만 부가 판매된 경제, 경영, 재테크 분야 최고의 밀리언셀러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책일 거예요. 네. 그래서 4천만 부가 팔렸고 네.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으니까. 네. 국내 그쵸. 기준 350만 부라고. 그러니까 어느 도서관을 가도 네. 책장이 있는 웬만한 집을 가도 만날 수 있는 책 중에 그쵸. 하나다. 맞아. 뭐 재테크 스테디셀러 코너에 있다거나 이럴 수 있죠. 이 책이 97년도에 출간이 됐을 때쯤 이제 우리나라가 IMF를 겪고 이제 힘든 시기를 극복하려고 하던 때여가지고 그때 더 많이 팔린 게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흠. 네. 자, 저희가 돈, 재테크 관련해서는 딱 한 권 했었어요. 돈의 속성. 그렇지. 네.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을 만났었는데 네. 그 책보다 어찌 보면 한참 조상뻘인 맞네요. 책을 만났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사실 저희는 재테크 책을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정도면 재테크 책은 그만 읽고 행동을 좀 저희가 저한테 해야 될 돈을 말이죠. 맡기세요. 뭐? 들고 나르겠습니다. 정석 같은 책인 거죠. 네. 재테크계의 정석. 바이블이라고 감히 표현해보고 이렇게 오랜 기간 사랑받고 많은 판매 부수로 검증된 혹은 인증된 책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설레는 일이고 네. 이 책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고 야, 그 책 뭐야?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던 분들 혹은 오래전에 읽어서 아, 그거 뭐였지? 기억이 잘 안 음. 나는. 네. 모두 저희가 엮어서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97년 처음 출간된 책이 아니고 20주년 특별 기념판이에요. 네. 그렇지. 네. 자, 그래서 책의 서문부터 책의 마지막 10장까지 읽어 나갑니다. 언제나처럼 한 장도 빼지 않고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냠냠이가 말씀드린 대로 20주년 기념 서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책의 서문은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고, 자, 1997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미래에 대한 경고와 교훈을 제시하는 책으로 등장했다. 본인의 이 책의 저술한 목적이겠지. 그리고 2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 전역의 수백만 명이 부자 아버지의 경고와 교훈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업적을 이뤘다는 것에 대해서 애들로 표현한다. 그리고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많은 사람들은 그의 경고와 교훈이 예언적이었다고도 말한다. 부자 아버지의 말대로 실현되었다는 뜻이다. 그런 교훈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책이 20년 동안 출간되어 팔려왔고 읽혀왔던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런 식으로 회고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4가지 정도의 교훈을 꼽아서 책의 서문에서 먼저 밝히고 싶었다는 것. 네. 그래서 첫째,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둘째, 저축하는 사람은 패배자가 된다. 셋째, 당신의 집은 자산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낸다. 네. 이렇게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책에서 주로 다루고 싶었던 내용,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서문에서 4가지로 네. 정리했다. 이 4가지가 지난 20년을 회고했을 때 내 말이 사실이잖아. 봐봐, 증명됐지라는 신뢰성을 더 높이면서 서문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한테는 두 분의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실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네. 전 오해하고 읽으시면 안 돼요. 네. 저도 새아빠인 줄 알았잖아요. 저. 배다른 아빠인 줄 알았어. 뭐, 예, 아니, 배가 다를 배다른 순 없지. 아빠? 그러니까 재혼한 아빠. 어머니가 재혼한 새아빠, 아빠인 줄 알 수도 있다. 새아빠랑 친아빠 그러나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네, 오해할 수 있는데 두 아빠가 나오고요. 한 분은 진짜 아빠, 그리고 한 분은 친구의 아빠. 그렇지. 네. 친구 마이크의 아버지. 네. 그런데 한 분은 부자였고 다른 한 분은 가난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가난한 아빠가 내 친아빠, 부자 아빠가 내 친구의 아빠. 그쵸. 좀 잔인하지만 이렇게 네. 표현을 실제 하더라고. 두 아빠를 경제적, 재정적으로 비교를 해요. 그래서 본인의 친아빠였던 가난한 아빠는 실제로도 학력도 굉장히 고학력의 사람이었고 열심히 살았고 박사도 교사로서. 하시고 네. 교육계에 종사하셨죠. 공무원으로 지냈던 분이지만 결론적으로 몇십 년이 흐른 현재를 봤을 때 그 결과는 상이하게 달랐다라는 걸 비교하면서 그 두 분의 마음가짐,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달랐는지 비교를 해보자면 친아빠, 로버트의 아빠죠. 가난한 아빠는 돈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리고 좋은 학교를 나와 안정된 직장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부자가 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사줄 돈이 없다. 위험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살아라.
중요한 건 돈이 아니다. 이런 가르침을 줘요. 그쵸. 네. 근데 반면 부자 아빠, 마이크의 아버지였던 부자 아빠는 음. 돈이 부족한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좋은 회사를 차리고 똑똑한 직원을 고용해라. 나는 너희 때문에 부자가 오히려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돈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진짜 힘이다. 라고 가르쳤다고 하네요. 네. 이게 지금 책의 서문에서 너무나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책을 읽어나가면서 전부 다 다룰 내용이고 결국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의 차이는 실제 가난하지도 부자이지도 않을 수도 있어. 누군가의 상대적 기준으로는. 그러나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부자와 가난함의 차이는 그 아빠들의 차이는 이 돈을 대하는 자세, 태도, 관념 그리고 어떻게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지에 네.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라는 음. 것이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이자 출간된 이유고 그것들을 두 아버지를 비교해 나가면서 적나라하게 써내려 간다. 네. 역시 이 책도 우리가 리뷰했던 아니에르노처럼 사실주의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쓰고 있다는 것도 그쵸. 굉장히 큰 특징일 것 같고 네. 자, 두 명의 이야기를 받아서 31페이지. 돈은 힘의 한 형태다. 하지만 그보다 강력한 것은 돈에 관한 지식이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돈의 작용 원리에 관한 지식만 있으면 돈을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를 쌓을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돈의 작용 원리에 대해 전혀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을 돈을 위해 일하는 데 바치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저희가 반복해서 드릴 말씀. 돈을 위해 일하는데 시간을 쓰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네. 구축해라라는 것. 음. 지금은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게 여러 유튜브, 여러 방송, 여러 맞아. 책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 그죠. 네. 하고 있지만 이걸 무려 97년도에 음. IMF를 맞닥뜨린 해에 이 책이 출간되었다는 건 실제 엄청난 혁신이고 그죠. 다들 신개념이고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거야. 네. 맞아. 이 당시에는 저축금리도 굉장히 높았을 때고 IMF를 주식 채권 이런 것도 많이 안 했을 거고. 잘 몰랐을 거고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뭐. 주식하면 그쵸. 뭔가 도박하는 것처럼 네. 받아들였던 시대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에 더더욱이나 큰 울림이 있었던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자, 1장.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1장에서는 어떻게 로버트가 마이크의 아버지, 부자 아빠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걸 첫 번째 교훈으로 주셨었는지에 대해서 담겨 있는 챕터인데요. 그렇지. 본인이 9살 때 이야기를 회고하는 거고 친구인 마이크의 아버지와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네. 근데 마이크의 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사실 읽으면서 아 이거 너무 MSG가 많이 들어갔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 아, 약간 상상의 인물일까봐? 그리고 상상 플러스 그쵸. 허구 또는 과장.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 아버지가 워렌 버핏보다 더 뛰어난 경제적 박식함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더 큰 안목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아, 이 정도면 어. 그렇지 않겠냐? 이 정도면 그치. 너무나도 시대적으로 앞서 있는 경제관념을 맞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맞아, 그쵸. 사실 9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거든. 그런 거 치고 너무나도 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9살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내 정도의 상식에서는 9살 아이에게 10센트씩 주다가 책에서 표현한 것처럼 돈을 안 주고 무임으로 시키다가 그냥 집에 가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 그게 그치. 우리의 일상적인 현실이었던 것 같거든.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거기까지도 계산을 했던 게 그리고 5달러를 줄까까지도 그러니까. 아이를 시험해보는 대목은 이건 뭐 산신령이 금도끼 은도끼 줄까처럼 네. 다가오더라고. 보통 아이한테 이렇게 테스트를 하지 않고 야 이거 받고 가 뭐 이러죠. 아니면 그냥 알려준다고 하면 정말 설명만 하거나. 맞아, 맞아. 어. 네, 방금 이슬 오빠가 말을 했던 에피소드가 뭔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자인 로버트가 어렸을 때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부자가 되고 싶다.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거든요.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까 궁리를 하다가 친구인 마이크랑 치약 튜브를 녹여서 납으로 니켈 가짜 동전을 만드는 것까지 해본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근데 이것도 정말 보통 놈이 아니죠? 이 그러니까 행동을 한 것도. 로버트랑 마이크도 난 놈인 거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친아버지가 가난한 아버지가 그거 불법이다라고 알려주고 차라리 그러니까. 마이크 너희 아빠한테 가봐. 너희 어. 아버지도 꽤나 많이 사업하잖아. 아시는 분이야 어. 해서 갔더니 그러니까. 공짜로 너희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주말마다 3시간씩 일을 하면 10센트씩 줄 테니까 그거를 대가로 삼겠다라고 했는데 10센트라는 돈이 너무 작은 돈이라서 둘이 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만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한 달 만에 찾아간 거야. 그것도 대단하죠. 맞아. 오래 참았죠. 자, 팽숙의 말을 이어서 한 달 만에 마이클의 아버지에게 찾아간다. 이 둘이 분을 못 참고. 그랬더니 마이클의 아버지가 제갈량처럼 제갈공명처럼 올 줄 알았다. 너가 올 줄 알았어 이놈아. 이제라도 올 줄 알았다.
이거 무슨 예언서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찾아가서 한다는 말이 너 이제 돈 안 줄 거야. 오히려 더 심하게 말하는 거야. 왜? 근데 그 목적은 단순히 내가 돈이 아까워서도 아니고 너에게 임금을 착취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야. 뭐냐? 돈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한 개념을 버려. 너가 일을 한 만큼 노동한 만큼 돈을 번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이것이 나중에 너가 착취되는 구조 혹은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다가가는 길인지 그것만 한평생 살고 싶지 않다면 너는 지금부터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해보자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이게 돈을 10센트만 줬던 것 그리고 돈을 아예 주지 않는 것으로 가는 맹점인 거고 여기서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지. 일을 하다가도 결국에는? 다시 또 찾아가. 어. 아니 이번엔 아버지가 온다. 마이클의 아버지가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로버트와 마이클에게 다가와서 야 이번에는 돈 좀 줘볼까? 1달러도 줄 수 있고 2달러도 줄 수 있고 5달러도 줄 수 있어. 너 그렇다면 이 돈 받고 해볼래? 라고 오히려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을 해보는 거야. 테스트죠. 그렇지. 같은 일을 하지만 10센트를 줄 때와 돈을 주지 않을 때 무려 5달러를 줄 때 네. 로버트는 계속해서 고민한다. 내가 이 제안을 수락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내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 자동차도 살 수 있고 그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데 라고. 네. 하지만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마이클의 아버지가 교훈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너가 얼마를 받고 일하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 너는 그것이 돈을 위해 일하는 너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선택이었을 뿐인 거고 결국 너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 돈이 너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관념과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너를 시험하고 너에게 이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일장에서 이야기하는 또는 로버트가 이 책을 통해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단 한 가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라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테스트했던 친구 아버지를 탓하지 말고 관점을 바꿔서 돈을 얼마 벌려고 일을 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도록 해라.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 가르침을 주고자 실제 행동으로 테스트를 한 거예요. 58페이지에 부자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한다. 근데 이게 20년 전 얘기라는 게 참 희한하네요. 요새 와서야 자산의 중요성,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것보다 자산을 갖고 있는 거나 가만히 있어도 내가 자고 있어도 돈이 벌리는 그런 파이프라인, 불로소득, 파이프라인 이게 중요하다고 굉장히 강조됐는데 20년 전부터 이걸 선구자처럼 꿰뚫고 있는 게 이제 와서 보니 희한합니다. 나 소름 돋는 게 이 책을 읽을 때 몰랐거든? 근데 방금 둘이 이야기하는 이 대목에서 나도 여기를 기억해서 테이핑까지 해놨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40대 중반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 나 그게 지금 똑같은 기억났어. 얘기를? 어.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해라고. 어떤 표현이었냐면 나 정확히 기억하는데 네. 너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너를 위해서 누군가 일하게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나한테 말씀하신 게 지금 정확히 다시 기억이 나네. 지금 방금 말한 개념이 그거잖아. 그렇지. 오. 오. 아버지가 부자 굉장히 아버지네. 선구자시네요. 하지만 제가 가난하다는 사실인데. 정적. 숙연해지네. 그리고 받아서 60페이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라는 포인트에서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그것에 대한 한 가지 근거와 기준. 자,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자, 너가 돈을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계속 학교에 있어라. 학교는 그런 걸 배우기에 좋은 곳이고 그렇지만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내가 가르쳐주겠다. 자, 이것에 대한 요지는 학교라는 것은 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 재테크도 가르쳐주지 않아.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마이클의 아버지인 부자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는 학교를 다니고 너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직업을 갖는다는 건 평생 많은 세금을 내고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더 희박하게 한다는 거지. 그것의 가장 단적인 예로 학교를 들더라고. 이게 책에서도 계속해서 중간중간 나오고 언급을 드리겠지만 학교라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관념 혹은 부자가 되기 위해선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 아버지가 접근한다는 게 맞아요. 굉장히 인상 깊은 대목이었다. 책이 중간중간에 현실 세계와 맞닿아 있는 사례들이 이렇게 파란색 박스처럼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한 학교에 대한 것도 로버트가 본인의 의견이겠지만 학교에 가는 것, 특히 대학에 들어가는 게 점점 재정적 악몽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그렇지. 부연 설명을 해요. 미국의 경우도 학자금 융자, 학자금 대출이겠죠? 이런 빚에 시달리는 인구가 4,400만 명이라고 하고 더 많아질 거야. 네, 가야 된다고 해서 갔는데 과연 그게 경제적인 선택이었느냐? 여기에 의문을 품는 거죠. 그렇죠. 가난한 아빠가 가르쳤던 것처럼 너가 학문을 열심히 정진하면 돈이 따라온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모두가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나의 학업을 고학력으로 만들면 그때 돈이 따라올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학교를 가야 한다라는 일반적인 사고가 있지만
실제로는 돈과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지식은 관계가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자 하는 것 같아요. 좋아. 네. 그리고 70페이지.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고 안정적인 직업을 얻길 원하고 그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통해서 월급을 받는 구조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그러면 월급을 받고 뭔가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나요?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야. 로버트가 9살 때. 네. 그랬더니 이 마이클의 아빠인 부자 아빠가 말하길 인간의 삶은 두 가지 감정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해서 청구서를 내고, 이 청구서라는 건 우리에게 고지서 같은 것들이 되겠지. 네. 또 일어나서 직장에 가서 청구서를 내는 패턴이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두려움에 의해서 감정이 지배가 되는데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면 지출을 늘려서 다시 그 패턴을 반복해 버린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부자인 아빠는 그러한 현상을 새왕지 레이스라고 부른다고 한다. 아, 정말 쳇바퀴 도는 삶을 산다는 거야. 정말 새왕지 같네요, 제가. 월급을 아, 받는 것 혹은 월급이 끊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왜? 계속 나한테는 청구서가 날아오거든. 그치. 내가 핸드폰비를 내는 것, 내가 고지서를 내는 것, 내가 관리비 혹은 월세 등을 내는 것들이 내가 월급을 받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끊겨서 내 생계가 막상 막연하게 막막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구조에 따라가고 착취당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구조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길은 없나요? 이렇게 로버트와 마이크가 부자 아빠한테 물어봐요. 근데 부자 아빠가 그런 길 당연히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는 거의 사기꾼 수준이야. 계속 있다고만 해. 일장 다 내내. 있어. 야 다른 게 방법이 다 있어. 너 나만 따라올 거야? 근데 이게 벌써 몇 달간의 기간을 소요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 부자 아빠가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돈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침을 줘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을 때 두려움을 느꼈다가도 거기에 이성적으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두려워하다가 또 몇 푼, 몇 달러가 들어오면 다시 기쁨, 욕망, 욕심에 휘둘려서 다시 지출하게 되고 이렇게 휘둘리지 말라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그렇지. 그래서 가난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두려움과 무지 때문이다라고 부자 아빠가 이야기해줘요. 자 그리고 팽수이가 언급한 페이지의 다음 페이지 79페이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품고 사는데 지속적으로 청구서를 죽을 때까지 내야 하는 부담, 세금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런 감정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감정이 사고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과 욕망이 자기를 불리하게 만들도록 내버려둔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바로 무지의 시작이라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감정에 휘말려서 월급 봉투와 임금 인상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쫓는다는 것. 그런 감정이 지배하는 사고가 자기를 어디로 몰고 갈지 전혀 모르는 채로 말이다. 그래서 그건 마치 당나귀가 코앞에 매달린 당근을 쫓아가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당근을 손에 들고 있는 주인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는 것. 결론적으로 당나귀 주인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만 당나귀는 환상을 쫓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왜냐?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당나귀는 새 당근만 받으면 끝나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 나 이 정도면 괜찮지 먹고 살만하지 그리고 이번 그치. 달 월급 들어오니까 고지서 세금 등등을 내가 지불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일침을 가하고 있다는 것. 네. 앞에서 잠깐 임금 인상을 말씀드린 것은 이 로버트의 직접적인 10센트를 받거나 0원을 받거나 또는 5달러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임금 인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러한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거. 물론 그쵸. 책의 뒷부분에서도 나오지만 네. 내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어차피 결국 지출 부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은 쳇바퀴 도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쵸. 또 명심에 명심을 당부한다. 네. 음. 일반적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부자 아빠는 경고를 날리죠. 계속 일하거라 얘들아. 하지만 급여의 필요성을 빨리 잊을수록 어른이 된 뒤에 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머리를 쓰고 무보수로 일하렴. 무보수로 일하는 거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이 아니고 다른 길을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보고 일을 하면 돈밖에 보이지 않지만 돈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일을 한다면 더 큰 시야가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수의 접근이라는 거야. 시간당 얼마, 월급 몇백만 원 이런 것들이 정말 하수의 접근, 낮은 단계에서의 접근인 거고 돈을 대하는 중간의 관점은 프리랜서 혹은 부업을 한다는 것도 이 책에서 표현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정규로 일하는 것이 돈이 부족해서 부업으로 해봐야 그 돈마저도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결국 최상의 단계, 최고 레벨에서는 이러한 돈들이 자본이 자본을 벌어다주는 구조,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일장에서 반복적으로 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로버트와 마이크는 무보수로 계속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만화책이 버려지는 걸 보게 되죠. 우연한 계기. 우연한 계기. 음. 아저씨, 저희가 이 만화책 가져가도 되나요? 했더니 그래, 어디다 팔지 않는다면 너희가 가져가는 거 괜찮아 라고 했고, 이 두 친구가 아이디어를 내서 동료 친구들에게 유료 도서관을 개방을 하면서 이제 네. 돈을 버는 그런 판 건 또 에피소드. 아니야. 판 건 아니고 대여죠. 머리를 아주 잘 쓴 거죠. 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이크의 여동생을 고용해서 고용함으로써 어, 사서로. 네. 고용을 그래서 했고. 여동생을 고용해서 여동생이 오는 사람들한테 입장료로 10센트씩 받게 했고 유료 도서관을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열어놓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입장료를 내고 온 동네 아이들은 2시간 동안 만화책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책의 1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다뤄지는데 네. 두 가지 포인트를 언급하고 싶다. 첫째, 90페이지 상단에 그 어린 나이에 우리는 믿음직한 직원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마이크의 여동생을 언급하는 거고, 마이크의 여동생처럼 정말 능력 있는 친구 혹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직원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귀중함을 무려 9살의 나이에 깨달았다는 거. 그니까. 그렇죠. 이건 지금 봐도 너무나 옳은 얘기고 당연한 얘기고, 내가 이걸 보면서 우리 독서 스텔라도 생각해봤어. 더 나은 선택, 제가 바뀌고 누가 이 자리에 오는 것. 나 말이야. 내가 바뀌고. 혹은 냠냠이나 팽숙이가 바뀌고 누가 이 자리에 더 나은 사람이 오는 것. 내가 생각해봤거든. 근데 우리가 4년간 이 멤버로 지속하는 건 더 나은 대안이 없어서인가. 맞아.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도 가능하지. 최상의 조합으로 꾸려지고 있지 않나라고 자평해 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데, 로버트가 9살의 나이에 이걸 깨달은 거야. 지금 팽숙이가 말씀드린 만화책방을 운영해보면서 네. 무엇보다 가장 훌륭한 점은 우리가 직접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마이클의 여동생이 그 자리를 대신해줬기 때문이지. 그쵸. 입장권을 받았다라는 표현. 그래서 우리의 사업체가 저절로 돈을 벌도록 했다는 것이다. 아, 네. 대단한 경험이죠. 예,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한 셈이다. 9살인데. 그렇지. 그래서 결론, 부자 아버지는 우리에게 돈보다 훨씬 큰 무언가를 주었다. 자, 이러고서 1장이 끝나. 네.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발단과 서사를 꾸몄다는 거. 네. 그쵸. 돈에 대한 시선부터 바꿔라라고 애티튜드 먼저 가르쳐 주기 위한 이런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보고 느끼는 거, 우리 셋도 결국 연봉을 받고 그걸 나눠서 월급을 받고 맞아. 네.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고 그 나머지 부분을 지출하고 있다는 거. 그쵸. 네, 이건 노동하고 부정할 있죠. 수 없는 네. 사실이고. 맞아. 돈을 위해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그 새앙지 레이스라는 단어가 제일 공감이 갔는데, 버는 돈이 커지면 지출도 커져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루틴? 동일한 행동 방식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책에도 나오지만 세금. 소득이 많아질수록 내는 세금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중산층의 경우에.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돈을 위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인지를 하면 내가 월급을 어떻게 쪼개고 어떻게 운용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겠다라고는 느꼈지만 일단 여기까지. 네. 자, 그 비법을 2장부터 들어가 봅니다. 네. 자, 1장에서는 로버트의 유년기 9살 때를 배경으로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를 등장시키고, 부자 아빠의 만남을 통해서 본인이 이 책을 저술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에 서두를 열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2장. 왜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가? 2장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일단 우리가 금융 IQ에 대한 지식부터 채워야 한다라는 강조되는 챕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106페이지 저자인 로버트가 이제 성공을 해서 강의를 하고 다니거든요. 투자자이자 교육자, 강의자로서 다니고 있는데 시대가 한참 멀리 와요. 현재로서 9살에서 1장을 다루다가 이미 106페이지 2장에서는 47살에 은퇴한 이야기를 언급한다. 네. 은퇴하고 이제 강연을 다니는 거. 네. 그때 강연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자한테, 로버트한테 묻는다는 거죠.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혹시 추천해 주실 책 없냐? 아이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냐? 성공 비결이 뭐냐라고 묻는데,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기는 이렇게 대답한다. 먼저 돈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기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할 때 얕은 기둥이 아니고 정말 깊은 구덩이를 파는 것처럼 돈에 대한 토대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고. 이미 다 큰 어른들, 그리고 본인들의 방식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치. 그것을 비워내라고 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 이미 습득한 게 있고 그치. 습관화된 게 있으니까. 지금 자신이 이런 이야기들, 특히 1장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본인이 실행하는 데까지 너무 어렵다는 것을 토로했고, 그리고 106페이지
로버트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역시 여기서도 언급이 된다. 나는 그들에게 장기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모을 수 있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느냐라고 충고한다. 그러니까 많이 버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물론 많이 벌면 좋지.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지만 버는 것보다는 모으고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느냐. 보존한다는 건 또 저금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쵸. 책을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로버트는 돈을 맹목적으로 저금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네. 이야기한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알아야 될 규칙들을 소개해줘요. 첫 번째 규칙이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사라. 그래서 이것만 알면 된다고 밝히는데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전 때문에 고생하는 게 이 자산과 부채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로 벌어들인 집이나 차가 나의 자산이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흔히들 말하잖아. 빚도 오, 빚도 재산이다. 재산이다. 재산이라고 우리가 그런 말 자라면서 혹은 사회생활하면서 얘기를 들어왔었는데 들어봤죠. 그분들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 책을 근처에도 안 갔던 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너가 능력 있으니까 은행에서 대출 좀 해주는 거야 라는 말. 그게 로버트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더라고. 다르다가 아닌 틀렸다. 자, 이제 그것에 대한 구조화를 책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 중산층, 그리고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을 총 3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이미 단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 봅니다. 네. 수입과 지출이 있고 자산과 부채가 있어요. 먼저 설명드리면 가난한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수입을 통해서 급여를 받고 그 급여를 통해서 지출을 합니다. 자산은 없어요. 부채도 없고. 그렇지. 세금, 주거비, 식비, 교통비, 의복비 등의 지출을 이루는데 이렇게 단순한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의 현금 흐름 패턴이라고 보더라고. 네. 그래서 급여가 얼마나 크겠냐마는 주어진 급여를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고정된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난한 이들의 현금 흐름 패턴이고 네. 116페이지 중산층의 현금 흐름 패턴은 그래도 다르다. 다르다라는 건 역시 직장을 통해서 급여를 받는데 급여를 받고 그것들을 부채로 돌려요. 부채로 돌린다는 건 주택 융자도 하고 자동차, 신용카드, 학자금 융자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융자를 한다는 건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출을 한다는 거지. 네. 본인들의 급여와 능력으로 적어도 중산층 정도가 된다면 은행에서 이 정도의 대출은 해줄 거야라는. 그리고 그렇게 대출받은 것들을 통해서 주택과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향유하면서 지출의 영역을 더 넓혀간다. 네. 앞에서 가난한 아이들이 지출했던 의식주에 대한 생활비에 더해서 세금, 주택 융자금, 자동차 융자금, 학자금 융자금까지 이런 지출 구조를 넓혀가는데 이것이 중산층의 한계라고 보는 거지. 자, 그렇다면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의 지출 구조를 봤다면 야 부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건데? 라고 봤더니 수입 자체가 이미 직장이 아니야. 자산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그쵸. 자산이란 건 임대료 요즘 시대에 수익. 흔히들 이야기하는 네. 부동산, 주식, 채권, 어음, 지적 자산을 이야기한다. 네. 이러한 자산들을 통해서 수입을 만들고 그 수입이라는 건 역시 획일화된 직장에서의 급여가 아니라 임대료 수익, 배당금, 이자와 로열티까지 다양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지. 역시 지출과 부채는 있어요. 부자들도 있지만 수익 구조가 다원화돼 있고 수입이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즉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의 지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세금과 주택 융자금 또는 네. 주택 융자, 가계대출, 신용카드까지의 부채를 끌어안더라도 내가 부자로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수입이 더 큰 혹은 내가 부자로서의 현금 흐름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네. 구조를 완성한다는 거지. 그래서 단적인 차이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 중산층과 부자들의 차이가 이제 수입 구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의 수입 구조는 급여에 한정되어 있지만 부자들의 현금 흐름은 다양한 곳에서 오는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 이게 네. 가장 단적인 차이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흔히 말해서 바보는 돈이 생기면 흥청망청 써버린다라는 말처럼 돈에 대한 지식 없이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 돈을 그대로 지출로 다 써버리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자, 이야기 받아서 125페이지.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너무나도 자주 돈의 지배를 받는다.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가 있는지 자문하지 않는다는 거야. 매일 아침 일터로 나갈 때마다 자기 발에 대고 총을 쏘고 있는 거다. 이 표현 너무 오더라고. 자,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에 오히려 돈의 지배를 당하고 만다는 거지. 자, 아침에 일터로 나갈 때마다 자기 발에 총을 쏘고 있다는 표현은 우리나라 직장인들. 고용보험 가입자들에게 네.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말이 아닐까. 네, 진짜 찢어지네요, 마음이. 진짜 싫. 마음을 찢고 있네요.
네. 그리고 세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세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직장인들의 경우 사회보장보험료, 메디케어 보험료를 합쳐서 7.5% 세금을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15%를 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용주가 같은 금액을 사회에 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을 금액의 15%가 차감되는 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금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래서 절세를 하는 것도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다. 좋은 포인트. 그리고 하나 더. 이 장에서 마지막으로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네. 집을 자산으로 볼 것인가? 부채로 볼 것인가? 음.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는 집을 100% 내 돈으로 샀느냐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융자를 끼고 있을 건데 그 융자를 부자인 아버지는 집을 산다라는 개념을 부채로 봐. 그리고 가난한 아버지는 집을 융자를 끼고 사더라도 자산으로 본다는 거야. 네. 이것이 어떤 차이냐? 사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 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내가 융자를 한 3억에서 5억 정도 깔고 안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나의 자산이라고 본다는 거지.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이게 가난한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야. 왜? 그 융자금을 통해서 나가는 주택 이자. 융자금이 즉 부채가 지속해서 지출로 잡힌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현금의 지출이 계속 밖으로 흘러나간다라는 것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지. 그래서 로버트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131페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견해에 동의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의 집은 감정적인 곳이고 돈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크고 깊을수록 금융지식은 얄팍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집을 수요한다는 것에 대한 감정이 내게는 이성적으로 혹은 그 본인들에게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거지. 하지만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라고 하면서 131페이지에서 언급을 한다. 그래서 이 집에 대한 견해를 한 5가지로 축약해서 밝히는데요. 첫 번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할 집을 위해서 평생 동안 일한다.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몇 년마다 집을 사긴 하지만 그때마다 이전 대출금도 갚기 위해서 새로이 30년 기한의 대출을 또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해주고 있고 두 그리고? 번째가 주택 융자금의 상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밖에 다른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또 내야 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일시적으로 주택 융자금에는 감면 받을 수 있을지언정 또 다른 지출이 발생하는데 거기엔 또 세금이 붙는다 그렇지. 하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재산세 얘기가 나오죠. 우리나라도 엄청난 재산세가 있는데 이렇게 집을 사게 될 경우 당연히 주택에 재산세가 붙어서 실제로 본인 장인어른 얘기를 하면서 재산세 때문에 그들의 노후 생활에 커다란 짐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 그렇죠. 네 번째 요새가 자꾸 생각나는 말들이 많네요. 네 번째 집값이 늘 오르는 것은 아니다. 로버트 자기 친구의 경우도 살 때는 100만 달러였던 주택이 지금은 가격이 훨씬 떨어졌다. 그러니까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쵸, 게임인 거야. 그쵸. 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느 재테크 시장에서도 맞아. 동되는 얘기인 거고. 네. 그리고 마지막이 기회를 놓치면 가장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이게 돈이 다 집값에 묶여 있어 버리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돈이 자산에 쌓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출을 통해서 밖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에 중산층이 가질 수밖에 없는 현금 흐름 패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정리를 하자면 이제 부자가 되는 이유. 앞서 냠냠이와 이슬 오빠 말을 해준 것처럼 손익계산서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지출은 적어지고요. 대차 대조표 입장에서 자산은 계속 증가를 하죠. 자산이 수익을 벌고 그 수익이 자산을 불려주니까. 그럼으로써 오히려 부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반면 중산층이 계속 고생을 하는 이유는 자산이 따로 없어요. 자산이 없이 수입만 늘어날 뿐이고 그 수입이 늘수록 지출은 줄지 않고 지출과 부채도 같이 늘기 때문에 그렇지. 오직 수입에만 의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 고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발에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총을 쏜다고 표현한 거야. 네. 그 수입에만 목을 매기 때문에. 그래서 월급만 바라보는 거고 월급만 바라보기 때문에 회사에 목을 매는 거고 그런 일상으로 30년, 40년 은퇴 전까지 무작정 달린다. 그치. 그나마 이 책에선 표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3, 40년까지 정년이 보장되지도 않아요. 아,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수입원이 오직 월급이다 보니까 그 월급에 너무 집착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 앞서 1장에서 말해줬던 것처럼 두려움에 본인의 감정이 매몰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적극적인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고 책에서 말하듯이 뮤추얼 펀드와 같이 안정성을 지향하는 펀드만 유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자, 정리합니다. 2장.
금융지식을 채워라. 금융지식이 있어야만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이 음. 나를 위해 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고 그러한 사례들을 본인의 강의를 다니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공유하면서 설명한다. 그리고 저희가 크게 말씀드린 두 가지 세금과 집을 대하는 자세 다시 세 줄로 정리하면 143페이지 부자는 자산을 산다. 둘째, 가난한 이들은 오직 지출만을 한다. 셋째, 중산층은 부채를 사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여긴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오해이자 오류이자 부자와 중산층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명확하다는 거지. 네, 아주 뼈 때리는 이야기네요. 네. 뼈를 빼서 으깨는 네. 내용으로 네, 볼수 여기까지 읽으면 뒤에 내용이 훨씬 더 궁금해지는 게 그래서 이 부자 아빠가 말하는 그 자산 증식 부채도 아니고 지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법 자산이 증가하는 법 이 방법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자, 그래서 이 책의 155페이지에서 이 장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언급을 한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부자의 기준은 뭔데?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로버트는 버크민스터 풀러가 내린 정의를 이용해서 설명한다고 이야기를 도우면서 네. 재산이란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고 즉 내가 오늘 일을 그만둔다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지.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는 비용 항목 대비 자산 항목에서 생산되는 현금 흐름의 척도이고 당신의 자산이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창출하면 당신은 부유한 것이다. 아직 부자는 아니더라도 말이다 라고. 이것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대체 부자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될 것이고 네. 이 명확한 답을 하기 위해서 1장과 2장에서 쌓아온 플로우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세금과 집 또는 자산과 부채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자산과 부채를 대하는 부자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한 혹은 네. 애티튜드에 대한 점들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 네. 여기까지가 서문부터 1장과 2장까지의 주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다. 네. 3장 가겠습니다. 3장. 3장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 1장과 2장에서 살펴봤듯이 3장에서도 단 한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 부자가 되는 방법들을 나열하고 있다. 네. 3장에서는 맥도날드 창업자 레이 크룩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한 줄이면 됩니다. 네. 나는 햄버거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동산 사업을 하지요. 그렇지. 여차저차한 에피소드를 늘어놓는데 결국은 이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맥도날드의 사례를 언급했고 자기 사업을 해라 라는 게 3장의 키워드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뭔가 창업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본인의 자산을 튼실하게 다져라 이런 의미죠. 그렇지.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개 사람들이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라는 얘기지. 실제 이런 얘기는 굉장히 우리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부모 세대들 열심히 살았던 근로자들 대부분 노후에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현재 보면서 동감하거나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맥도날드 창업자는 자기는 햄버거를 만들어서 판다고 사람은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체인점의 영업권을 구매함과 동시에 그곳의 좋은 위치 또한 우리가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리는 데 활용을 했었다라는 교훈을 줬고 이것과 같이 자기 사업을 한다는 거는 아까 냠냠이가 말해준 것처럼 자산을 늘려라 라는 의미가 되고 이것이 경제적인 안정까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168페이지에서 단 하나의 박스로 정리를 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냐? 7가지의 자산을 형성하라는 얘기지. 네. 더 정확히는 7가지 종류로 뭘 사야 될까? 자산으로 어떤 거를 갖춰야 될까? 그렇지. 이런 게 그것들을 나오고요. 나열하고 있다라는 것. 네. 첫 번째가 사업이 아니라 나의 직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식, 세 번째가 채권, 네 번째가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다섯 번째가 어음이나 차용증, 여섯 번째가 음악이나 원고, 특허 같은 지적 자산에서 비롯되는 로열티, 일곱 번째 마지막이죠. 그 외에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소득을 창출하거나 시장성을 지닌 어떤 것. 그렇지. 바로 앞장인 2장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수입원을 직장에서 들어오는 월급만으로 생활하는 흔히 가난하거나 중산층의 구조를 따르지 말고 네. 이와 같이 부자들이 취하는 방식, 부자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방식의 7가지 예를 냠냠이가 설명드렸다는 것. 네. 네. 그래서 보면 역시 사업적인 부분이 크지 않고 대개는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기타 등등의 시장성을 가진 상품들에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네. 설명하고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아빠들이 다시 나와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안전한 직장을 구해라 이렇게 조언을 우리 했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역시 그쵸.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던 네.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친구의 아버지, 부자 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자산을 취득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렇지. 그 좋아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방식이 이 책에서 유일하게 169페이지에 본인만의 스타일을 나타내더라고.
재밌게 봤는데 크게는 두 가지. 주식과 부동산을 사고 파는 기간에 대해서 본인만의 원칙과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하면 돈을 벌 수 있고 그러한 게임을 본인이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로 이러한 주식을 꺼린다는 거지. 그래서 본인은 이러한 주식에 대한 투자 전략을 1년 안에 처분한다라는 원칙이 있고 반면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작게 시작해서 크기를 점점 늘려가는 식으로 소득세를 연기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경우 로버트 기요사키의 경우에 대개 7년 이상은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고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이것들을 대하는 방식이라든가 취급하는 요령 등은 굉장히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네. 추가로 자산 부분에 투입된 돈은 절대로 다시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이 자산이 된다면 빨리 이익을 빼내고 사치품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그 돈은 다시 또 다른 자산을 창출할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런 선순환 구조를 그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책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3장 넘어갑니다. 자, 바로 4장 갈게요. 4장.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 세금과 기업. 앞에 3장에 걸쳐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함께 가장 큰 중요성의 하나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부자들이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 그러한 예로 로빈후드의 예를 들어본다. 네, 로빈후드는 부자들에게 돈을 빼앗아서 그것을 다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걸로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유명하지. 이것처럼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이제 중산층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해준다라는 의미로 환영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지 않고 많이 내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또는 중산층이 오히려 많이 낸다라는 거죠. 그렇지. 이것은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잘못된 시선, 잘못된 편견이다. 그렇지. 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로빈 후드의 사례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금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좋아하게 된 게 그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들한테 있어서 세금은 부자들을 벌 주고 부자들한테 돈을 뺏고 이런 개념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대중들은 세금법을 만들었을 때 찬성표를 던졌고 그렇게 세금이 합법화된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부자들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기업을 예로 든다. 자, 드디어 기업을 출연시키고 그래서 부자들이 개인의 힘으로는 사실 세금을 피해가기 어려운데 이 기업이란 구조와 장치를 통해서 합법적인 기업 구조 속에서 부자들은 지식을 활용해서 중산층이나 가난한 이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한 우위를 취한다는 거지. 그런 설명은 186페이지에 도표로 그리고 있고 특히나 이런 기업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힘주어 이야기한다. 188페이지. 사람들은 기업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사실 기업은 법정 문서가 끼워져 있는 서류철에 불과하고 정부 기관에 등록되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철일 뿐이라는 거야. 네. 기업은 커다란 건물도 아니고 공장이나 일단의 사람들도 아니고 기업은 영혼 없는 합법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즉 단순한 법적 서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이러한 기업을 이용해서 그들의 부를 다시 한번 보호해 왔고 앞으로도 보호할 것이라는 거지. 네. 그래서 진짜 자본가들은 이러한 금융 지식을 활용해서 세금을 덜 내는 기업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게 된 거고 네. 기업은 실제로 소득세율을 개인의 소득세율보다 낮게 낸다고 해요. 네. 또한 특정 분야의 지출금은 세전의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출 금액에 대한 세금 감면 효과까지 가져가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세금을 통해 부자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191페이지에서 강조를 한다. 부자 아버지는 우리가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의 위력을 깨닫고 금전적으로 더욱 똑똑해짐으로써 아무에게도 내둘리지 않길 바랬다. 아는 것이 없다면 힘센 자들에게 내둘려지기 쉽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 싸워볼 기회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부자 아버지는 영리한 변호사와 회계사들에게 많은 돈을 그만큼 지불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혔기 때문이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법을 모르면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그 영리한 변호사와 회계사들에게 지불하는 돈이 커 보일 수는 있으나 당장 내가 정부에 지출해야 되는 세금보다는 훨씬 더 값싸게 가격이 측정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길 이 부자 아버지에게 배운 최고의 교훈은 이것이다. 똑똑하면 남들에게 많이 내돌리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네. 부자 아버지는 모범 시민이었기에 법에 대해 잘 알았고 법을 모르면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한다는 것.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런 교훈들을 습득해서 본인이 금융 IQ라고 불리는 금융 지식을 키웠다고 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아는 금융 게 지식을 힘이니까. 키워야 한다라고 네. 강조를 했던 거고 냠냠이가 그런 부분에서 4가지의 금융 네. 지식을 말씀드릴 것이라는 것. 네. 이 4가지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나름의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가 회계이고요. 회계는 이제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숫자를 이해하는 능력. 이 회계를 금융 지식의 첫 번째로 꼽았고 두 번째는 투자입니다.
투자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과학이라고 저자가 표현을 했는데 투자가 두 번째가 되고요. 세 번째가 시장에 대한 이해. 시장에 대한 이해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측면 그런 개념들을 받아들이는 지식이고요. 네 번째가 법률인데 법률은 앞서 말한 회계나 투자 시장의 기술적 측면에 부합하는 법률적인 지식, 법적인 개념 이런 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법률은 결국 세금 혜택에 관해 잘 아는 것 또는 잘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네. 197페이지 이 책의 목적은 기업의 소유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기업이 세금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또는 부자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금융 지식들을 갖춤으로써 우리들이 어딘가에 내둘리지 않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방식을 또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지. 네. 음. 그래서 평소에 가난한 아버지는 항상 믿음직한 회사를 다녀라. 그리고 그 직장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부자 아버지는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회사의 사다리를 타느니 차라리 그 회사의 사다리를 내가 소유하는 게 낫다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그래서 198페이지에 기업을 소유했을 때의 부자 그리고 기업을 위해 일한 직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돈을 벌고 돈을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부자들과 그 부자들 아래에서 고용돼서 일하는 직원들을 구분해서 설명한다. 네, 기업을 소유한 부자는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세금을 내는데 기업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은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마지막으로 돈을 써요. 그래서 이것은 돈을 쓰는 것과 세금을 내는 것의 순서가 부자와 뒤바뀌어 있는데 내가 세금을 내기 전에 먼저 그 돈을 씀으로써 자산으로 다시 활용한다라는 의미의 부자의 돈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자들은 벌어들인 돈을 부채로 넘어가기 전에 자산화 시킴으로써 그렇게 자산화된 돈을 쓰고 그렇게 쓰여진 돈에 대해 세금을 낸다라는 거고 우리 같은 일반 직장 우리 같은 어떠한 여러분과 같은 일반 직장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여러 별님들과 같은 대부분의 직장인들, 직원들은 월급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통해서 세금을 먼저 내고 또는 이 책에서 표현하듯이 청구서를 지불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남은 돈을 쓴다라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러한 지출 구조를 근본부터 바꾸는 부자들처럼 바꿔내야 한다라는 것을 네. 이 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 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네. 5장.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5장에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221페이지 4장에서 세금을 통해 강조했던 우리가 금융지식 혹은 금융 IQ를 왜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5장에서 설명을 한다라는 거지. 네. 우리는 왜 금융지능을 개발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뿐이다. 내가 이 분야에서 지능을 개발한 이유는 빨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이고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거지. 내가 금융지능을 개발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빠른 게임에 참여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거. 이것은 하나의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의 문제로 접근을 했던 거야. 관점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 나름의 방식으로 이 유례없는 인류 진화 과정의 일부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굉장히 이런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 혹은 자본주의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게임 또는 인류 진화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이 사람은 이것을 열심히 한다 그 이상의 뭔가 즐기려고 했나? 즐기고. 맞아. 그리고- 즐기고 있다라고 네. 보여지더라고. 그런 코멘트도 나와요. 자기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언제나 환영한다고 그런 코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불과 300년 전에는 땅이 우리에게 재산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정보가 곧 우리의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빨리 흐르는 세상의 흐름, 현금의 흐름을 이해하고 돈이 어디로 모이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게임처럼 다시 투자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행위들을 도전적으로 두려움 없이 해나가는 게 저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36페이지. 내 전반적인 철학은 내 자산 부문 안에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것이 본인의 공식이라고 밝히면서 나는 작게 시작해서 씨앗을 심고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그러지 못한다. 그러니까 본인도 충분히 실패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부동산 회사에는 수백만 달러짜리 자산도 일부 있고 그것은 우리의 리츠, 즉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동산 투자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았고 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 이러한 투자에 대해서 본인도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고 또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들이 시장이 더 커지기 전에 먼저 선투자 혹은 빠르게 접근하고 빠르게 정보를 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해라라고 강조한다는 것. 이것은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의 돈에 대한 생각이 한 번 더 표현이 돼요. 나한테 돈이란 테니스랑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열심히 플레이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고치고 다시 실수를 저지르고 고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개선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네트를 넘어가 상대방과 악수를 나누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다음 주 토요일에 봅시다. 다시 또 하겠다. 게임을 그런 거죠. 하겠다라는 네.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4장과 5장에 걸쳐서 말씀드린 금융지식, 금융 IQ를 247페이지에서 정리를 한다. 이러한 금융지능을 키우게 되면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되고 기회를 창출하는 방법을 알아내거나 어떤 상황이든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 운은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러므로 스스로 운을 창출할 줄도 알아야 하고 돈은 진짜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끼리 합의한 약속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 따라서 정신을 훈련시켜야 하고 제대로만 훈련시키면 정신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네. 자, 5장 정리하고 6장 갑니다. 6장.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교훈을 얻기 위해 일하라. 자,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는 느낌인데 네. 말씀드려 봅니다. 6장은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여기자와의 인터뷰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여기자가 로버트에게 물어봐요. 너처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봤고 세일즈를 배워라. 그런데 로버트는 세일즈를 배워 강의를 들으라고 했는데 나는 글 쓰는 사람인데 나한테 그런 걸 배우라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전제는 자리를 그런 게 있지. 뜨죠. 로버트가 이전까지 세일즈를 해왔기 때문에 응. 본인이 해왔던 세일즈를 배워라라고 말한다는 거. 그래서 265페이지에 젊은이들에게 돈을 벌기보다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직장을 찾으라고 추천한다. 먼저 어떤 기술을 배우고 싶은지 결정한 뒤에 특정한 직업을 고르라. 그래야 1장에서 말씀드렸던 새항시 레이스에 말려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선택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너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배울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따른 직장을 선택해라라고 이제 젊은이들에게 자기 자신은 조언해주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자의 얘도 그렇고 지금 팽수이가 말씀드린 부분도 258페이지. 나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적게 버는지를 알고 놀라곤 한다. 대단히 우수하고 학식이 높은데 1년에 2만 달러도 채 못 버는 사람들도 만나봤고 의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한 경영 컨설턴트가 내게 말하길 엄청난 수의 의사와 치과 의사들이 재정적으로 곤란에 처해 있다는 거지. 이러한 것들이 주는 교훈은 한 가지 기술이 부족해서 부자가 못 되는 겁니다 라고 네. 설명한다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이 한 가지만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자가 못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네. 그 한 가지 기술이 있다면 여기에 금융 지식, 금융 지능을 더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훨씬 쉬워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맞아.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사례의 그 여기자도 글은 열심히 쓰는데 그녀가 세일즈랑 마케팅 기술만 추가로 배우면은 그녀는 수입은 극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인데 그게 안타깝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개인적으로 꼭 익혀야만 하는 두 가지 스킬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일즈와 마케팅이라는 거. 네. 이건 좀 의외인 부분이었고. 네. 그래서 본인도 본인의 삶을 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해양사관학교를 졸업해서 어떤 514의 3등 항해사로 취업을 했는데 이것도 실제로는 내가 항해사가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국제무역을 배우는 시야를 넓히기 경험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고 그 이후에는 제록스사에서 세일즈 사원으로 입사를 했었는데 그것도 내가 월급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제록스사라는 곳이 미국 최고의 세일즈 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학습하기 위해서 입사를 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자, 264페이지. 로버트 기요사키가 맹목적으로 혹은 무조건 회사를 그만두고 너의 사업을 해라, 너의 먹거리를 창출해라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옛날에 이런 말이 있대. 일자리란 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는 것이다. 또는 근로자들은 해고되지 않을 만큼만 일하고 고용주는 근로자들이 그만두지 않을 정도로만 지급한다.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결코 앞서 나가지 못한다는 거야. 이러한 구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배운 대로만 하는 거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야만 하고 얻으려고 한다는 거지. 네. 그래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단기적인 보상으로 주는 급여와 혜택을 위해 일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인생을 살면서 알다시피 장기적으로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직장을 찾아라 이렇게 추천을 한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가 직장인이라는 전제로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궁금증이 슬슬 들만하지. 이 정도 읽어왔으면 이미 268페이지인데 네. 여기서부터 도움의 말을 건네길 단순히 돈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일하기보다 두 번째 직업을 가지라고 권한다. 이 두 번째 직업이라는 것의 연장으로 앞에서 팽수기가 말씀드렸던 맥도날드는 대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기업을 운영하느냐라는 내용이 271페이지에 이어진다는 거. 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본인이 가르치는 수업에서 맥도날드보다 더 맛있는 햄버거 만들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든대. 그러면 본인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이렇게 더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왜 맥도날드가 대체 어떻게 여러분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걸까요? 라고 묻는다는 거야. 이런 답이 오다 맥도날드는 탁월한 사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즉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지 못한 혹은 우리가 가져야만 할 단 하나의 포인트라는 것. 네. 그렇게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안목을 길게 보고 배워야 될 것을 배워 투자해라고 이야기하지만 흔히 사람들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게 너무 번거로워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바빠. 네, 여기서 하나의 격언을 말해주면서 불행히도 늙은 개에게는 새 기술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격언인데요. 변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변화하기 힘들다는 거죠. 즉 그러한 변화로부터 도태된다. 그래서 체육관에 가서 가기는 힘들지만 운동하고 나오면 개운한 것처럼 나 스스로를 그렇게 조금씩 책찍질 해야만 한다. 매일 해야 된다는 거야. 이야기를 죽을 합니다. 때까지. 음. 그것이 바로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학교가 책임져 주지 않는 우리가 스스로를 교육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1장부터 강조를 해왔던 거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식 또는 성공에 필요한 조건으로 3가지를 설명한다는 것. 274페이지. 첫째, 현금 흐름 관리. 둘째, 시스템 관리. 마지막, 사람 관리.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마지막 장에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네. 자, 그리고 이 장을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하고 7장 갑니다. 7장.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자, 저희가 1장부터 6장까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내가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금융 지식을 쌓을 것, 네. 스스로를 학습하고 교육할 것, 네. 또는 부자들이 취하는 방식, 노하우, 그러한 예로 세금을 들었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자로 가는 길을 계속 가로막는 장애물이 도대체 무언가에 대해서 7장에 다루는데 5가지. 5가지 모두가 마인드셋에 관련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서 6장까지 이야기는 나름 스킬적인 부분 또는 시스템적인 부분, 금융지식, 자본에 대한 경제 관념을 바꾸는 개념이라면 이것은 그것에 대해 도전하거나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그것들을 선뜻 실행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네. 심리적인 요인들을 짚어내고 있다는 것. 네. 5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두려움, 두 번째가 냉소주의, 세 번째가 게으름, 네 번째가 나쁜 습관, 5번째가 오만함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두려움 극복하는 법이 나오는데요. 자, 296페이지.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스탠스를 조언한다. 만약 실패가 당신을 약하게 만들거나 우라통을 터지게 만든다면, 여기서 말하는 실패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지. 혹시 내가 덤볐을 때 실패하지 않을까? 나의 새로운 시도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렇게 됐을 때 그때는 안전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역설적으로 낮에 다니는 직장을 유지하라. 채권이나 뮤추얼 펀드를 사라. 그렇지만 이 점만은 명심하길 바란다. 비록 겉으로는 안전해 보일지 몰라도 그런 금융 도구에도 리스크가 따른다는 사실 말이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채권이나 뮤추얼 펀드를 사라는 건 앞에서 저희가 7가지를 꼽았던 것처럼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을 취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는 방식을 배워가라는 거였는데, 앞에 설명한 것과는 분위기가 달리 낮에 다니는 직장을 유지하라라는 말이 굉장히 깊이 들어오더라고. 특히 이러한 내용은 뒤에서도 여러 번 해서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는데, 회사를 최선을 다해 다니라는 거죠. 그렇지. 지금 팽숙이가 말해준 내용이 책의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냉소주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냉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부자 아버지가 말을 해주는데요. 난 하고 싶지 않다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했어요. 난 하고 싶지 않다의 의미가 실제로 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역설적으로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한 예로 또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자주 나는 돈을 잃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자기나 뭐 대체 다른 누가? 사람들은 대체 누가 돈을 잃고 싶어 하냐 이렇게 물음을 던지면서 처음부터 돈을 잃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 주식 안 해 이렇게 하지 말고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셋을 바꿔보자. 난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 시장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관점을 바꿔보자라고 설득하는 내용이다. 자, 3번째, 게으름 극복하기. 욕망, 욕심이 게으름을 극복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흔히 사람들은 욕심 많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좀 별로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게으름을 치유하는 방법은 오히려 욕심을 부려라. 너가 네. 하기 싫은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욕망을 해라 라고 이야기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런 걸 이것도 좀 가져라. 마인드셋. 네. 그래서 자기가 피하고 싶고 하기 싫다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한테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물음을 던지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약간의 욕심을 부려도 괜찮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로버트 기요사키는 근본적으로 욕심을 좋게 봐. 그런 사람이고 네.
이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자 아버지의 말을 빌리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느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게으름을 타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310페이지 약간의 욕심에 있다라고 설명하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이러한 욕심을 부려야 또는 약간의 욕심을 부려도 괜찮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게으름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약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지. 그리고 네 번째, 나쁜 습관 극복하기. 네. 나쁜 습관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나쁜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자 아버지가 말을 해주는데 자기 자신한테 먼저 지불해라. 금전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이렇게 강해지기 위해서 나한테 먼저 지불해라. 이런 조언을 해줘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 자신한테 가장 나중에 지불을 하거나 아예 나한테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를 해줘요. 방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가 앞에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부자와 가난한 자의 지출 구조의 차이를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표현을 바꿔서 설명하고 있다고 느꼈고 부자와 가난한 자 혹은 기업가와 직장인은 돈을 벌어들이는 1번 순서는 같지만 2번에서 세금을 먼저 내거나 돈을 쓰는 그 지출 구조의 순서 차이가 있었는데 역시 여기서도 나 자신에게 먼저 지불한다라는 의미가 거시적으로는 돈을 먼저 쓰라라는 거야. 그 돈을 쓴다는 건 역시 청구서를 지불하거나 세금을 낸다 또는 사치품을 산다라는 게 아니고 부채가 될 수 있는 개념을 자산으로 자산화시켜서 그 돈을 나에게 먼저 지불하고 그런 것들에 남는 돈 혹은 거기서 계획적으로 그 이후에 세금으로 지출을 해라라는 식의 이 현금 플로우의 흐름을 다시 한번 이 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느꼈다. 그리고 마지막 오만함 극복하기. 오만함 극복하기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오만하게 생각하지만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무지를 내가 교육을 받고 금융 지식을 늘리는데 노력하는 것이 선순환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멀리 오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한 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책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장부터 7장까지 각 장마다 힘줘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포인트들이 바로 이 8장에 모두 한데 모아놨다는 것. 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부자가 되는 10단계. 사실 이 10단계가 새롭게 들리는 내용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맞죠. 가장 중요한 대원칙. 내가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라는 대원칙을 전제로 이제 10가지를 설명해 나간다는 것. 네. 첫째, 현실보다 더 좋은 이유를 찾으라. 첫 번째 방법은 간단하게 두 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뚜렷하고 강력한 이유가 없으면 더 이상 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333페이지에 잘 인용이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뚜렷한 목적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 로버트 키요사키는 그 내용을 말하고 싶었고 그 목적을 독자들이 충분히 가져야만 이 나머지 9가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너에게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설명한다는 것. 그치. 자, 둘째. 매일같이 선택해라. 선택의 힘. 우리는 매일 같은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교육에 투자하라라고 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무엇보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네. 실제로 우리가 지닌 유일한 진짜 자산은 우리의 마음이고 그 마음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첫째, 강력한 목적을 갖고 둘째, 교육을 시작하라. 나 스스로 배움에 정진하라는 얘기. 네. 자, 셋째. 세 번째, 친구는 신중하게 고르라. 협조의 힘이 나오네요. 네. 340페이지. 재산을 모을 때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대중을 따라 몰려가지 않는 것이라는 거야. 그러나 이게 정말 지키기 어렵다는 거고 소위 팔랑귀라고 하잖아. 그쵸. 혹은 누가 그런 소스를 줬더라라는 거. 아니면 신문 일면을 보고 선택하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사례들이 우리가 스스로 대중이기를 자인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둬야 하고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조언자들을 둬야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투자를 아끼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 네. 넷째. 하나의 방식에 통달하라. 그런 다음 새로운 것을 익혀라. 자, 두 번째, 교육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빠른 배움의 힘을 강조하는데요. 맞아.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신속하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자신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아는 것들은 과거의 지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배우는 게 중요하지 이미 알고 있는 걸 답습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희도 더 네. 빠르게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신에게 먼저 지불해라. 이것은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입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나 스스로에게 먼저 지불을 해라, 지출을 해라라는 것과 동일한데요. 네. 자기 통제를 하라는 거죠. 나에게 그렇지. 사치를 한다거나 먼저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나 스스로를 통제해서 다시 자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의 자신한테 지불이 이제 저축이나 투자 같은 거를 말을 하고요. 네. 344페이지에는 이 세 가지를 관리하는 기술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현금 흐름과 사람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 이 세 가지를 관리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부자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 네. 지난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에서도 봤듯이 개인적인 시간을 다루는 것. 시간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에 가깝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도 일맥상통하게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346페이지와 47페이지에 저희가 2장에서 설명드렸던 수입의 흐름, 즉 본인에게 들어온 돈의 수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흘러야만 하는지를 도표로서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 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들고 있고 같은 직장에서 월급이 들어오는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둘이 어떻게 그 월급을 자산화하느냐 또는 바로 지출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부자에 가까워질 수 있거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6째. 중개인에게 넉넉하게 지불하라. 앞에서 봤던 3번째 좋은 친구를 둬라라는 네. 내용과 역시 결을 같이 한다. 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리 기술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기술이랑도 통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기술은 실질적인 분야에서 당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보상하는 것이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전문성은 가져가되 그들에게 그만큼 후하게 지불을 해야 또 다른 정보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메시지죠. 투자라는 거야. 그냥 그쵸. 베푼다는 표현보다는 투자하라. 그들에게 돈을 사람한테 아끼지 투자를 마라. 해라.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를 가까이 해라. 그게 앞에서 저희가 언급했던 영리한 변호사와 회계사일 수도 있고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쵸. 또는 내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개인일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에게 선뜻 투자하고 그에 대해서 몫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주장한다는 거고 네. 355페이지에 인상 깊은 문구가 있어서 수많은 중간 관리자들이 더 이상 승진을 하지 못하고 중간 관리자로만 남는 이유는 그들이 아랫사람과 일하는 법은 알면서도 윗사람과 일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진짜 기술은 일부 실질적인 분야에서 당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보상하는 것이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회사에 이사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당신도 이사회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금융지는 그 자체라는 거지.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강조드렸던 4가지의 금융지식, 즉 금융 IQ가 이렇게 기업을 내가 운영하게 됨에 있어서는 이사회를 두고 그 이사회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이러한 금융지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나온다. 자, 7째. 인디언들처럼 주고받으라.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해준 건데 인디언들의 문화적 관습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이주민이 왔을 때 이주민이 감기에 걸렸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담요를 줬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선물로 착각한 이주민은 나중에 인디언이 그거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기분이 상하고 뭐지? 이렇게 당황하는 배은망덕이지. 네, 이런 문화를 인디언 기버, 인디언 문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인한 조언이에요. 네. 준 것은 반드시 내가 다시 돌려받는. 돌려받는 그것을 습관화하라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재산을 모으는데 필수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내용이 357페이지에 이렇게 내용이 연결되더라고.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무언가를 공짜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이 공짜라는 의미는 번역상의 의미인 것 같고 네. 실 내용은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무언가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돌려 얘기하는 것 받아야 같더라고.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안 기버를 얘기했던 거고 네. 그래서 현명한 투자가는 투자 수익 이상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야. 단순히 내가 투자한 만큼의 기대되는 일정 부분의 수익을 얻는 것 이상의 원금을 찾고 난 후에 무언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자산을 원한다는 거지. 네. 이것이 바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금융지능이라는 것. 자, 그리고 이어집니다. 8번째. 자산을 이용해서 사치품을 사라. 앞서 계속 이야기하는 현금 흐름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입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바로 지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지출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자산 또는 현금의 흐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돈으로 사치품을 산다는 거죠. 의외였는데 저자가 어린 나이에 포르쉐를 샀더라고. 책에서 설명하기를. 네. 포르쉐를 샀는데 그 당시에 제록스에 다녔던 직장 동료들이 저 녀석이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샀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 인센티브나 월급을 모아서 산 것이 아니고 본인이 투자하고 설립했던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월급 외의 수익으로만 그 포르쉐를 살 수 있었다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말하길 361페이지. 나도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사치품들을 좋아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절대로 할부나 신용으로 사치품을 사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
그것은 바로 앞에서 지속해서 강조했던 옆집 사람들과 똑같이 하기 함정에 빠진다는 거야. 실제로 본인이 포르쉐를 사고 싶었다면 가장 쉬운 길은 은행에 전화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바로 살 수 있었다는 거지. 네. 그렇지만 본인이 강조했던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채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자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러한 소비 습관을 만들어 왔다는 것. 네. 네. 그래서 저자는 무언가를 사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겼을 때 그것을 살 수 있는 현금의 흐름을 만들고 자신의 천재성을 끌어모아서 그것을 산다는 거죠. 맞아. 그리고 네. 이러한 천재성은 특정 소수에게, 특정 일부에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금융적 천재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혹은 잠재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더라고. 네. 네. 그렇게 본인은 또 믿는다라고 강조하고 네. 있고. 다음 9번째. 당신의 영웅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저자도 본인의 멘토 같은 사람을 세웠는데 도널드 트럼프, 워런 버핏, 피터 린치,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같은 영웅들이 나한테 있다. 이 금융투자계의 월가의 전설들을 말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자료를 읽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협상하고 어떻게 금융거래를 성사시켰을까 이렇게 알아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모든 것을 연구했다라고 써있더라고.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존경하는 영웅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처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모든 일이 더 쉬워 보이게 느껴지고 그들처럼 되고 싶고 용기를 얻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야. 네. 그런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네. 여기서는 번역상 영웅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우리에게 롤 말하는 롤모델? 그렇지. 네. 롤모델을 가져라. 그쵸. 롤모델을 취하라라고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네. 사람들이 투자는 늘 어려운 거라고 느끼곤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걸 쉽게 보이게 해줄 수 있는 롤모델을 찾으세요. 그렇지. 라고 제안을 해주는 근데 말이 웃긴 장이에요. 게 영웅을 번역해서 갖고 왔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롤모델이라고 설명하는 게 굉장히 롤모델 아 반대로 그거네? 우리가 설명하고 아 있지만 맞네. 그러니까 더 쉽게 의미 전달을 드리기 네. 위해서 아마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롤모델을 영웅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거. 그렇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어. 아, 아니야. 근데 히어로가 또 아니고? 우리가 원문을 안 봤기 때문에. 아 그래?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10번까지 왔습니다. 네. 10번째. 가르치라. 그러면 받으리라. 저자가 말을 해줘요. 내가 당신에게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나는 이걸 가르치겠다. 무언가 필요하거나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당신이 원하는 걸 주라. 그러면 되로 줘도 말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지. 그게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네. 말이지. 예를 네. 들면 예를 들면 돈, 미소, 사랑, 우정은 무조건이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것조차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개념들이 네. 로버트 기요사키에게는 언제나 효과적이었고 호의 원칙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풍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주는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사람들이 자신한테 미소를 짓지 않는다고 느낄 때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한다고 저처럼. 하는데요. 예. 그러면은 그 순간 미소 짓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이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은,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우리 자신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말이 사실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10가지의 내용 중 벌써 10가지를 다 말씀드렸는데 네. 10가지의 내용 중에서 금융지식 또는 강한 목적성 그리고 교육과 투자 또 빠른 정보 습득과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는 것 외에는 이런 감성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 그러니까 굳이 이런 애티튜드가 것까지-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네. 굳이 이런 것까지 강조해도 되나?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자라면 이런 마음 씀씀이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다른 책들과의 차별화가 아닌가. 그러게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 책에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강조하고 싶었던 가르침을 이 8장에서 정리하고 있다. 네. 자 9장 갑니다. 9장 당신이 해야 할 일들. 사실상 마지막 장이고요. 그죠? 근데 그래서 난 뭘 해야 돼? 실제로 구체적인 목록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쵸. 구체적으로 너가 해야 할 것들을 알려줄게. 이제 밥숟가락으로 입 앞에까지 떠먹여줄 테니까 이렇게 해! 라는 식으로 할 목록까지 9장에 담아져 있어요. 그렇지. 실제로 나도 이 장을 보면서 놀란 건 8장보다 더 직관적이라고 느꼈고 8장보다 훨씬 더 내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엄청 그래서 친절. 저희가 방금 전까지 8장이 진짜다라고 이 책의 음. 정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 9장을 더 빨리 읽으셔라. 어. 시간이 없다면 맞아요. 1장보다
혹은 어. 8장보다도 9장만이라도 보셔라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 갈무리. 네. 갑시다. 네. 얘기를 해드릴게요. 번째. 하나하나. 지금 하는 일을 중단하라. 다 멈춰라. 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멈추고 뭐가 잘 되고 있고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현재를 잘 파악하라. 그렇지. 너의 라는 현상을 얘기죠? 파악해라. 네. 일단 너의 현주소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으라. 저자 본인도 다양하고 독특한 주제를 찾기 위해서 책을 엄청 찾아본다고 해요. 저처럼. 네. 네, 새로 미는 유행어야 2023년. 저처럼? 음. 아, JJ에서 저처럼? 저처럼. 아, 뻗어줬어. 이슬처럼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여도 책을 사가지고 열심히 본다던가 네. 거기서 아이디어를 창출해라.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역시. 세 번째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낸 사람을 찾으라. 그렇지. 8장에서 말씀드린 롤모델을 둬라. 당신의 영혼을 구하라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다 더 가까이서 내 음. 현실에 있는 주변 사람을 찾아서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더 직접적으로 내게 도움되는 비결이나 조언을 찾아 듣고. 그렇지. 노력하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 8장에서 말씀드렸던 교육, 빠른 지능과 학습해라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 결로 강의를 듣고 책을 네.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라. 네. 역시 하루도 쉬지 말고 매일 부지런하게 음. 본인을 수련하고 교육시켜라. 네. 라는 내용으로 일맥상통하다. 네. 자, 이어서 5번째, 많은 제안을 해라.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동산을 사고 싶으면 많은 곳을 둘러보고 본인이 먼저 가격을 제시한다고 해요. 맞아. 네. 실제로 제안을 했었던 이야기가 지금 앞에 1, 2, 3장에 걸쳐서 많이 담겨져 있었는데 먼저 요구를 받기 전에 먼저 제안을 해보고 찔러보라는 거죠, 마음껏. 네. 그 다음은 왜? 야, 찔러보라라기보다는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가서라. 요구하고 노력해라.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주변에 보면 부동산을 들어가는 것, 출입하는 것만 해도 부담을 갖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네. 거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문 열고 들어가 봐서 네. 여기 저 처음인데 와봤어요라고 네. 말을 해보는 그 자체도 맞아요. 용기이고 과감성이고 너에게는 큰 변화가 네. 될 거야라는 것을 팽숙이가 찔러봐라. 라고 제안해라. 말씀을 드린 마음껏 거라는 제안. 거. 여기에 많은 게 들어있어요. 좋다. 네. 그리고 한 달에 10분 정도 특정 지역을 걷거나 조깅을 하거나 운전하라. 그래야만 새로운 매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지. 임장단이라는 거죠. 그쵸.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처 중에 일부를 저자는 이런 식으로 발견을 했다고 코멘트를 해주면서 특정 지역을 조깅하면서 둘러봐라.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렇다. 그리고 모든 시장에서 저렴한 상품을 찾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로는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을 또 들어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세일을 할 때 오히려 도망쳐버린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지. 그죠, 그쵸. 근데 그러지 마라. 지금 살 때다. 난 너무 멀리 도망쳤는데. 더 그래서 돌아갈 수 없어. 입장. 표현을 해주는 게 당신이 이득을 올리는 건 팔 때가 아니고 살 때다. 그치. 쌀 때 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박앤세일이잖아요. 제가 요즘 네. 저희 방송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 작년 초에 김승호 도망쳤어요? 회장의 돈의 속성을 다루면서 현대차 가자라고 팽숙이랑 외쳤던 분이 맞아. 있더라고. 나 맞아. 기억해 아직도. 이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 도망쳤나요? 저는 그래서 지금 발목이 잡혀 있잖아. 아. 둘 다 그때 외쳤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망치지 못하고 그때 있다. 현대- 항상 갇혀 있어 차에. 같이 왔어. 둘이 같이 자동차에 아무도 갇혀 못 있네. 내려. 그러나 또한 아무도 못 1, 내려.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쵸. 자, 그리고 역사에서 배우라. 역사에서 배우라는 거는 증권거래소에서 볼 수 있는 큰 회사들은 대부분 다 작은 회사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이름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샌더스 대령이 부자가 된 것은 60대에 모든 걸 잃은 후였고 빌 게이츠도 30 되기 전에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하나가 됐다는 거죠. 역사를 봤을 때 많은 경험을 했던 인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인물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본인의 금융 지식을 믿고 노력해라라는 메시지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과 역시 결이 같은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금융 지식을 갈고 닦아라. 교육해라, 학습해라. 그런데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유독 강조하는 작은 회사 할 때 투자하라. 이 개념은 사실 저희가 앞에 챕터들에서 나왔으나 나름 생략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여기서도 강조하듯이 빌 게이츠가 30 되기 전에 이미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던 건 그만큼 작은 회사 할 때 우리가 눈여겨봤었어야 한다는 거고 그러한 투자의 기회들이 도처에 있고 남들은 그것을 리스크가 크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본인은 그런 리스크를 오히려 금융 지식이 완비되어 있고 잘 갖춰져 있을 때는 더 큰 투자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앞에 내용들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 이제 와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와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거의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놓지 않고 네. 역시 공유 드린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행동은 늘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음. 앞장 8장에서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중에 마지막 10번째와 같은 내용이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육하고 학습하고 주변에 해도. 좋은 사람을 두고 강한 목적성을 갖더라도 이런 것들이 내가 침대에 누워서
단지 내 머릿속의 상상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결국은 그 작은 발걸음, 작은 손짓이라도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것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실행에 옮겼을 때 그것들이 작은 날개짓이 큰 결과를 그렇지. 나비 효과처럼. 나올 수도 있고 네. 내가 네.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네.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니까 8장에서 이 책을 정리하는 총 10가지 개념 중에 10가지 가르침 중에 마지막 10번째 그리고 이 9장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실생활의 노하우 중에 결국 끝에서 강조하는 마지막 개념도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네. 행동하고 실천하라, 움직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한다는 것.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1장부터 9장까지 빠르게 달렸습니다. 네. 사실 오늘은 좀 다른 책들보다는 조금은 가볍게 라이트하게 달린 감이 없잖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각 장에서 다루는 내용들의 포인트는 그래도 다루라고 하지 않았나. 네. 세세한 세부 내용 혹은 일례들은 과감히 삭제했고요. 그런 와중에도 저희가 말씀드리고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키워드들 다시 네.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다. 네. 중간중간에도 강조를 하지만 끝부분에 한 번 더 크게 느낌표까지 띄어서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행동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열심히 금융지식 쌓고 노력을 해도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행동을 하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인상 깊었고요. 특히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 목록을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할 수 있는 거를 제안을 해주는데 정말 어려운 거는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아서 실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네. 좋다. 팽숙? 저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워낙 유명한 책이었고 한번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읽을 수 있어서 좋았고 새앙지 레이스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곳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었고요. 가장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돈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바꿔라. 그래서 저도 돈이라는 종이나 숫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 사고방식을 바꿔서 받아들일까에 대한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월급이나 내 연봉을 어떻게 올릴까를 생각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나의 자산을 불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전에 안 했던 것 같고요. 자산 많으시잖아요. 아니 없어요. 자산가잖아. 아니 없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금융 지식을 늘려야 한다. 금융 지식이나 금융 IQ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저도 취약한 부분인 것 같고. 그것만? 아, 네. 이것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 책이 나에게 온 것은 2023년에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예? 행동하겠다라는 마지막에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둘이 간과하고 말씀드린 게 아닌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빨리 해. 한마디만 해. 아니, 빨리 하라니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자, 이 책이 무려 20년 전에 나왔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누구나 쓸 수 있어, 지금은. 혹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해. 근데 이 책이 20년 전이면 IMF 때 나왔다는 거야. 그것도 무려 IMF 전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 또는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로버트 기요사키처럼 생각하고 이러한 관점으로 돈을 혹은 경제적 관념을 가졌냐라고 되묻고 싶다는 거지. 진짜 아빠. 자, 사랑해 아빠. 예. 자, 그래서 이 책이 나왔던 시기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고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에서 봤던 것처럼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애티튜드나 관점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 사실 돈을 팽수이가 말씀드린 대로 종이로 보고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 태연자약하게. 뭐야? 뭐가? 사자성어 묻잖아. 너 어려운 말 썼어? 뭐 평소 쓰는 말인데 평소? 아니 그거 아니. 평소 아니 스타벅스 쓰는 아니 너무 갑자기? 자, 말이 끊겼는데. 자, 그래서 평정심을 갖고 이렇게 돈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용기 혹은 그런 자세를 견지하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죠. 혹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선생님들의 일관된 목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언젠간 부자가 될 수 있겠지. 화이팅! 사실 이번 생은 어려울 것 같지만 화이팅. 예. 그래도 그러한 기대를 가져보면서 냉소주의를 버려야 돼요. 맞아. 아까 두려움도 없애라고. 그래. 그래서 저는 오늘 멀리하랬어. 몰빵하겠습니다. 몰빵이라니 너무. 자, 죄송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네. 다음 주에 더 잘 준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